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이전 편에서 윤동주와 송몽규 외에도 무장 독립투쟁을 모의하다 체포된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그런 억압이 횡행했을까요? 우선 징병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인이 일본 군대에 가고 싶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때는 1938년 2월입니다. 지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제적인 징병제로 바뀌는 것은 1943년 8월입니다. 3월 1일에 징병제가 공포되었고 8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 사이 윤동주가 체포된 것입니다. 이후 10월 20일에는 조선 학도 지원병 제도가 공포됩니다. 학생 신분인 사람도 지원을 해서 군대에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말이 지원병이지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학도병으로 나가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단 학생들을 지원병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고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강제 징병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학생들에게 징병을 유예해 주던 제도를 없앴습니다. 결국 징병 나이가 해당되면 학생이라고 해도 강제 징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자신들은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일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냥 지원병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인 학도병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댈까봐 믿지 않던 조선인들을 군대에 동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전황이 일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병사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전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남방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군, 미국의 연합군을 모두 격파하여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자바섬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주 본토를 폭격합니다. 이때 미 해군이 과감한 공습작전을 벌여 일본 본토를 기습 폭격합니다. 그것이 1942년 4월 윤동주가 도쿄에 있을 때였습니다. 조선의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은 다음 달인 5월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같은 달 5월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산호 섬에서 격돌합니다. 결과는 무승부.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일본의 진격은 멈추었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6월 솔로몬 군도에 있는 과달카날 섬에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그 비행장은 호주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기지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군의 해군력을 파괴해서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이곳을 점령할 때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방어할 것이고 그 항공모함들을 파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은 주축 항공모함 4척을 잃고 해군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2달 뒤 과달카날 비행장이 완성되었지만 8월 7일 갑자기 미군이 상륙작전을 벌여 그 비행장을 빼앗습니다. 과달카날 전투는 다음해 2월까지 이어지는데 일본군은 상상을 초월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원래부터 일본 육군과 해군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전략에 반대를 한다든지 협조를 거부하곤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 군대는 그랬습니다. 과달카날 전투에서도 해군은 전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섬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보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보급품 수송과 수송선의 호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소모전입니다. 식량을 계속 소모하고 총탄과 포탄 등 무기도 계속 소모하고 각종 장비도 계속 소모해야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 군대는 그 기본인 보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달카날의 일본군은 굶주림과 탄약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상급 지휘관의 작전도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기습 작전을 위해서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는데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습니다. 분해해서 들고 가는 대포를 병사들이 버리기도 했고 정글을 뚫고 가다가 갑자기 해안가로 나와버려서 다시 정글로 들어가기도 했고 제 시간에 공격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위치에 가 있어서 작전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막상 공격이 시작됐을 때에는 병사들은 굶주림으로 체력이 바닥이 났고 사용할 수 있는 탄약도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신력을 믿으면서 기관총 탄환이 빗발치는 전장 속으로 육탄 돌격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위 반자이 돌격입니다. 만세를 부르며 총에 칼을 꽂고 무작정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가 기관총탄을 맞고 적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1943년 2월 9일 일본군은 섬에서 모두 퇴각합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솔로몬 상공에서 미 공군에 의하여 저격당합니다. 일본군의 암호가 해독되었는데 일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끝까지 일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일본은 야마모토 사령관의 죽음을 2달 숨기다가 결국 6월에 국장이 치루어집니다. 이때서야 일본 국민들은 실상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패전 소식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보안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군이 어느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항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게이샤들과 술집 작부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드웨이에서 패전한 병사들도 함구령을 받았고 부상자들은 폐쇄된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미드웨이 해전 패배에 대한 소문은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일본이 자신들을 천하무적이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환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대전의 본 전선은 유럽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싸운 대상은 제대로 군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중국군과 유럽 본토에서 전혀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던 영국, 독일에 점령당한 네덜란드 식민지 군대들이었습니다. 미 해군도 제대로 된 태평양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대상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태평양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본 군부는 현실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과대망상증에 걸린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재판을 받고 복역하던 1944년 일본은 더 한심한 작전들을 개시합니다. 1944년 3월에는 버마를 관통해서 인도를 침략하는 임팔 작전을 개시하고 4월에는 만주 지역부터 중국 중심부를 지나 베트남까지 대륙을 관통하는 지역 모두를 확보하려는 대륙 타동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두 작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인간이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면 그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임팔 작전은 영국과 인도군이 지키고 있는 인도의 임팔을 점령해서 중국에 대한 보급로를 끊고 인도 전선을 확보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급이 거의 불가능해서 보급 파트에서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수립한 장교가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 식량은 가면서 구한다. 적의 것을 탈취한다.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간다고 주장하며 작전을 강행합니다. 일본인들은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뜯어먹으면서 진격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첫 번째 도하작전에서 비가 내렸고 식량으로 가지고 간 가축들의 반 이상이 떠내려갑니다. 게다가 끌고 간 가축들이 길가에 풀을 뜯어먹으면 된다고 하여 사료를 거의 가지고 가지 않아서 소들이 객사하는 바람에 식량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이은 작전의 실패로 후퇴를 하게 되고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후퇴를 하다가 굶어 죽거나 병사한 군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살기 위해서 동료의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패배였고 가장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지휘한 무타구치 레냐는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고 천수를 누리다 죽었습니다. 대륙 타동 작전은 규모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해상권이 미국에 넘어가자 대륙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물자와 군인들을 보급하기 위해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 중국 남부에 있는 미국 비행장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전을 하면서 주로 싸운 군대는 중국 군대입니다. 장제스의 군대였습니다. 결과는 중국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일본은 원하던 지역을 확보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위해서 만주에 있는 군대를 중국 남부로 진군시켰고 이로 인해 나중에 소련군이 만주로 진군할 때 주력군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상 수송로를 확보했지만 수송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력이 내리막 길이었으니까요. 수송로는 있는데 수송수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점령한 미 공군의 비행장은 사용하기에 문제가 많아 미군이 다른 비행장을 찾고 있었고 점령 당시 이미 미군이 사이판 섬을 점령해서 일본 본토 폭격이 가능한 비행장을 다른 곳에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이 아무 의미 없는 작전으로 젊은 일본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전쟁에 출전하라고 연설을 하고 시를 쓰고 독려한 친일 지식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종류의 죄일까요? 전쟁은 영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전쟁이란 이렇게 상식이 사라지고 광기가 판을 치고 인간을 병사의 숫자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1937년 일본이 난징으로 쳐들어갔을 때 일본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그리고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두 장교가 포로와 민간인들의 목을 베는 경쟁을 보도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하고 그런 보도를 즐기던 일본 제국이 문명국이라고 생각한 한반도 지식인들은 대체 어떤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했을까요? 윤동주와 송몽규는 만주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베어지는 중국인들의 목이 다음번에는 조선인들의 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윤동주와 송몽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작전들이 펼쳐지기 전이었지만 그 징후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독립을 쟁취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그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윤동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바로 윤동주의 옥중 생활입니다. 유일하게 윤동주의 옥중 생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은 김헌술입니다. 중학생으로 무장투쟁을 논의하다 잡혀온 사람으로 윤동주보다 먼저 잡혀왔고 먼저 퇴소했습니다. 그는 윤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 108호 감방에 갇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일제는 조선인 사상범 대부분을 후쿠오카 형무소로 보냈습니다. 윤동주도 그곳에 수용되었습니다. 김헌술의 회상으로는 윤동주의 감방 앞에는 엄정이라는 편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사상범 감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때는 운동 시간인데 운동을 하는 곳도 죄수별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감방에서 나와 그곳으로 갈 때까지의 짧은 시간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김헌술은 윤동주가 교토에서 잡혀왔다는 것, 도시시아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윤동주의 건강이 너무 나빠서 대화도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옷을 벗으면 뼈가 모두 드러날 정도였는데 당시 사람들에 비해 키와 몸집이 조금 컸던 윤동주의 피골이 상접한 모습은 더 처참했다고 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아서 고개만 끄덕일 때도 있었고 자신의 변기통을 겨우 밖으로 내놓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원술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심하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물자도 심히 부족한 상황이었으니 죄수들의 식사가 제대로 나왔을 리가 없었습니다. 춥고 위생이 안 좋은 감방과 부실한 식사는 윤동주의 체력을 앗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주사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규슈대학 의학부에서 식염수를 혈액 대신 사용하는 실험을 죄수들에게 실험했고 그 실험에 죄수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김헌술도 주사를 맞고 산수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윤동주의 부고 소식을 듣고 형무소로 달려간 윤동주의 아버지 윤영석과 윤동주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서로 찾아갔던 당숙 윤영춘은 윤동주의 시신을 보기 전에 송몽규를 면회했습니다. 그런데 송몽규의 몰골이 어찌나 참혹했던지 처음에는 몰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윤동주와 송몽규는 물론이고 조선인 사상범들은 죽음의 외줄 위를 걷는 수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윤동주의 부고 소식이 도착한 며칠 후 윤동주가 위독하니 빨리 형무소로 오라는 연락이 도착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동주 위독함, 원한다면 보석할 수 있음, 만약 사망 시에는 시체를 인수할 것, 아니면 규슈 제국대학의 해부용으로 제공할 것임, 속답 바람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만주까지는 보통 4일 정도 걸리는데 이 소식은 10일이나 걸렸습니다. 병명은 뇌일혈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윤영석과 윤영춘은 윤동주가 죽은 지 10일 후에 도착했습니다. 늦었으면 규슈 제대에 해부용으로 보내졌을 뻔했습니다. 시체는 방부 처리를 해서 윤동주의 모습은 깨끗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맞은 간수는 윤동주가 외마디 소리를 지른 후 절명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조선어를 모르는 그 간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윤영석은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함을 가지고 현해탄을 건넙니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현해탄 위에 윤동주의 유골 일부를 뿌렸습니다. 나머지 유골은 고향 용정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병중이었던 윤동주의 어머니에게 윤동주의 유골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친척 집에 있던 어머니 김용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문상객들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정작 아들의 소식을 들은 김용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하게 행동하며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밤이 되면 아들의 관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어른들 앞에서 우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이전부터 윤동주의 안위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윤동주는 한 달에 한 번씩 허락되는 엽서를 통해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이 검은 먹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검열에 통과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비슷한 날짜에 오던 엽서가 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크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갔다 오는 것이 아주 위험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합군의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으로 가는 일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윤동주의 할아버지인 윤하연은 윤동주의 시신을 가지러 가는 아버지 윤영석을 말렸다고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기 싫다며 일본행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윤영석은 끝내 일본으로 갔고 아들 윤동주의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친구의 장례식, 자신의 친구 아들의 장례식을 집전했습니다. 문익환의 아버지 문재리는 윤동주의 장례식을 집전했고 장례식에서 윤동주의 시 자화상과 새로운 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때가 3월 6일, 다음 날인 3월 7일 송몽규도 눈을 뜬 채 세상을 떠납니다. 정리하자면 1945년 2월 16일 금요일에 윤동주는 세상을 떠났고 이틀 후인 일요일에 옥사 통지 전보가 용정집에 도착했습니다. 3월 6일 고향에 도착한 윤동주의 유해가 안장되었고 다음 날인 3월 7일 송몽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주 간도에는 봄이 늦게 찾아옵니다. 3월에는 땅이 굳어 묘지 위에 때를 입히거나 꽃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동주를 땅에 묻고 무덤과 봉분만 만들었습니다. 윤동주의 가족은 6월이 되었을 때 윤동주의 묘지 위에 때를 입히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웁니다. 묘비 앞면에는 시인 윤동주 지묘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죽은 후에야 가족들과 친지들, 윤동주를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시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1945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해방 2달 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윤동주의 시가 우리에게 전해진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